안녕하세요. 저 에트리에서 온 오승훈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블록체인 가치와 비즈니스 생태계 얘기인데요. 한 30 동안 하기에 좀 많은 내용이긴 한데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집중했던 부분은 이제 기존의 기술적인 내용보다 지금 블록체인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보면 아직 성공하지 못하는 많은 상황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어떻게 저희가 그 요인들을 찾아내고 그 요인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접근 방법을 썼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광주 에트리라는 조직이 대전에 있긴 하지만 여기 저는 이제 호남권 연구센터라고 해서 광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광주시하고 이제 어떤 블록체인의 비전을 같이 검토하고 고민하는 흔적을 한 작년 동안 열심히 한 거를 저희가 발표한 내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즈니스 상황을 좀 보면서 왜 뭐가 문제인지를 볼 것 같고, 그렇다면은 그 문제점을 기존의 비즈니스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의 답을 찾고 거기 어떤 요소들이 성공한 비즈니스 요소가 되겠구나를 찾아내서 그걸 갖다 3장이나 4장에서 제가 설계를 하고 맨 마지막 4장에서는 사실은 광주시에서 그 어떤 많은 현안들을 그 기반으로 풀어볼까 이렇게 접근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전 세션에 발표하신 것들이 있어서 뭐 기초적인 내용은 그냥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신뢰 문제 때문에 뭐 비트코인 나온 건 여러분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이두원 대표님의 발표자긴 한데 제가 좀 참고해서 좀 수정했는데 뭐 블록체인은 한 3가지 관점에서 가장 원칙적인 거죠. 뭐 중앙에 있는 정보를 분산시키자는 데 신뢰가 생기는 거가 있고 또 그 분산된 데이터가 합의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일정 계속 동일한 데이터 유지된다는 그런 관점이 있고 또 2가지 정점에서 하나의 데이터가 체인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인, 수정 이런 게 거의 어렵다는 거. 저렇게 체인에 되어 있던 데이터가 분산된 커뮤니티 노드들로 다 분산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의 데이터를 수정하고 또 모든 데이터를 수정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블록체인한 시스템에 뭔가 데이터를 쓴다는 얘기는 뭐 그냥 돌에다가 뭐 새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커다란 아주 완벽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중앙에 넣는 것보다 블록체인 시스템 넣었을 때는 이게 이제 신뢰라는 문제가 회복되는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다 한 거고요. 그 기반 하에서 어떤 의미를 저는 분석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얘기하시는데 사회적 의미로는 3가지를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 더 집어넣어서 신뢰를 만들고 그다음에 중간 매개체를 없애고 맨 마지막에 비용을 없애주고 그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게 조직의 문화로서 네트워크화된 제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뭐 그중에 먼저 조직 문제를 얘기해보면 중앙집권이란 시스템의 거대한 조직들은 다 이렇게 피라미드 같은 형태를 조직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 데이터를 보고 오니까 모든 조직이 다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럴 때의 문제점들이 이렇게 썩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중앙 집권된 시스템, 피라미드 같은 조직의 형태는 이 권력대에 있는 중앙에서가 완벽하고 도덕적이고 능률적이면 이처럼 좋은 시스템은 없는 걸 알겠더라.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중앙이라는 게 영원 불변하게 완벽할 수가 없는 걸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와르르 무너지거나 만약에 중앙의 정부가 바뀌어버리면 모든 게 다시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정보와 지식과 경험들이 축적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이게 블록체인을 하게 되면 이제 개인 간의 관계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화된 분권화된 사회로 변화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는 권력지향적이라면 여기 능력지향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력하는 모드로 이렇게 변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블록체인은 신뢰 문제부터 해서 조직의 변화가 이끌어지는 것에 많은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좀 저를 찾아봤습니다. 진짜로 저희 사회에 중앙에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보고 많이 놀랐는데 농협에다가 이 아주머니가 평생 1억 2천을 모아놨던 건데 뭐 한 며칠 만에 3일 동안에 41차례에 걸쳐서 299만씩 통장에서 나간 사례예요. 나갔는데 이게 갖고 이 아버지한테 뭐 보이스피싱이 있는지 그런 걸 조사해보니까 그런 흔적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돈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금융국에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원인을 찾지 못해서 사례 없다는 이유로 그냥 나 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그냥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것처럼 은행이라는 중앙 조직이 완벽하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여기도 뭐 많이 사용되는 예지인데요. IT 대지진 때 그렇게 많은 돈, 미국에서는 5억 불, 그러니까 5천억이라는 돈이 모여 있는데 실제 IT에 가는 돈은 6억, 뭐 집 6채 정도 간 사례. 한국 접시차도 97억을 모았는데 실제 지원된 거면 9억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뭘 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 갖다가 이건 더 유명하죠. 험해도 이거는 뭐 부부가 이렇게 막 잘못된 판정 때문에 막 자살한 사례 이런 것들 보면 중앙이라는 조직이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불안정한 요소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사회적 의미인 거고 저는 이제 여기를 더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까도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들맨을 없앤다. 중재자를 없앤다는 의미가 가장 저한테는 많이 와닿았습니다. 중재자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없는 걸 할 수 있을까? 그걸 다시 말하면 프로슈머 개념을 좀 강화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재자 경제라고 하는 이건 이제 저기 유튜브에 김서준 대표님의 단록이긴 한데 이 중재자 경제라는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있는 경제의 모든 모습에서는 중재자만이 돈을 벌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자의 주변인들은 점점 빈곤해지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삶 속에서 소비자와 이 생산자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경제학자들도 돈의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 돈 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현상으로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조사하긴 한 거지만 우리의 부가 어떻게 분배될 거냐. 진짜 이런 모습으로 가난한 자나 부자나 이렇게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이럴 거라고 미국인들이 대답한 거고요. 이거는 진짜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극빈자와 극부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고 있는 현실. 이게 이 경제적인 구조의 문제가 아닐까라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냥 대표적인 사례, 중재자의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근데 청문회 때 이 존 테스터 민주당 상무위원이 당신은 내 데이터를 보고 400불을 버는데 나 왜 내 데이터로 돈을 못 받아?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갔던 거. 그러니까 결국은 중재자가 뭔가 가져갔을 때 돈을 가져간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재자 없는 경제 시스템은 왜 어떻게 가능하냐? 현실은 다 이렇게 결제 시스템을 봐도 은행이나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시스템이라 한다면 여기가 진짜 완벽하다라면 이 문제처럼 효율적인 게 없겠죠. 근데 이게 없어도 가능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이 나옴으로써 실제 여기는 중앙이라는 게 없지만 저희가 원장을 다 분산시킴으로써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가능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약서를 다 쓰고 계십니다. 그게 영수증이라는 건데 물건을 사고 받는 영수증 자체가 다시 알고 봤더니 중재자를 위해서 발행된 영수증 계약서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 분쟁의 문제를 이런 영수증 기반으로 풀 수 있다는 거죠. 이 또한 중재자가 끼어서 카드 업체라든가 금융업체들이 끼어서 여기에 돈을 벌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의 스마트 컨트롤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중재자 없이도 아주 셀프로 이렇게 막 서비스가 하고 암호화폐 가는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가능한 거죠. 여기는 중재자가 없다는데 거대한 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수수료 문제라든가 많은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그림을 그려봤어요. 저희가 중재자가 있다고 한다는 것은 저희 일생 동안에 하는 많은 경제활동 속에서 모든 돈이 그냥 중재자한테 몰릴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도 때문에 저희가 빈부격차가 커지는 하나의 요인이 되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중재자 없는 구도라고 하는 거는 이 중재자에 갈 것들을 다 뺏어올 수는 없겠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한테 다시 되돌아오게 할 수 있는 건 가능하겠구나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중재자 없는 경제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다는 게 사회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엄청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의미는 이 중재자 역할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중재자 역할이라는 건 있는데 그 역할을 중재자 중앙이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대처하겠다 이런 컨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중재자 경제 모델이죠. 이게 에어비앤비라는 모델. 아까도 소개됐는데 집을 공유하는 모델인 거죠. 실제 에어비앤비는 양 끝단에 있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자기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집을 내놓은 사람과 집을 사용한 사람을 연결하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수수료 받는 중재자 딱 그 모습인데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진짜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하지만 블록체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재자 중심 경제에 있는 핵심 요인인 거죠. 이거를 아까 소개한 것처럼 슬로비사라는 블록체인 딥 앱으로 충분히 가능한 서비스가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버라는 것도 우버라는 차량을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들을 연결해서 받는 수익금으로 이 비용으로 엄청난 부를 시가총액 올리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 라쭈쭈라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중재자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4차 산업혁명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릴 때 이 그림을 다 그려요. 중간에 연결하고 공유하고 플랫폼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해야 한다 하는데 블록체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다 카카오톡부터해서 다 중재자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은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통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역할을 우리들이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겠구나는 게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플랫폼이 되는 그런 시스템, 그게 블록체인이 지향하는 시스템일 것 같고 거기에 수많은 집 공유 서비스부터 해서 와이파이 공유 서비스까지
올려놓으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지금 D앱이라는 형태로 다 올라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는 블록체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시 보니까 그 신뢰라는 팩터로 이게 가능하구나는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가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보면 이게 저기 뭐 기사가 나 있던 건데 뭐 비자가 지금 10억 유저들이 있다고 한다면 비트코인은 580만 유저밖에 없는 이런 아무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다. 또 암호화폐가 폭락하니까 이렇게 채굴장도 버려버리는 형태가 벌어지더라. 그리고 지금 최근에 엊그저께 제가 다시 본 건데 지금 그 D앱이라는 형태로 올라가 있는 게 2,600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있는 거는 한 1,400개 정도 살아있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D앱 쓰신 분은 없을걸요. 라쭈 저도 라쭈 다운받아서 보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되고, 물론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긴 하지만 안 됩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안 씁니다. 뭐 암호화폐 거래하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블록체인이 가치가 좋지만 안 된다가, 뭐 안 쓰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던 것 같고요. 또 그에 대해서 저기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님께서 그런 기사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가치 다 떠나서 일반인한테 그 가치 증명을 해야 된다. 그냥 사용자들한테 뭐 블록체인이 뭐고 안에 뭐 들어가는 거 관심 없다. 그냥 내가 쓸 때 편리한, 뭐 내가 쓸만한 서비스가 필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게 진짜 블록체인 너무 좋은 얘기를 하시지만 안 쓰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박창기 대표님의 자료를 좀 제가 인용해 왔는데 그에 대한 원인을 뭐 이렇게 공유제의 비극이라는 원인을 잡고 있고요. 또 이분의 경제학자이신데 뭐 아주 유명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뭐 노벨상도 받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의 이론에 근거해서 큰 조직은 모두에게 이익 간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경제학적 베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된다고 사람들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떤 조직이 커지는 걸 봤더니 왜 커지는가 봤더니 이들의 이익도 되지만 누군가에게 주도자들에게 큰 이익이 생겼을 때 그 조직은 커지더라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사실은 이거와 반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너무 분산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요인을 요약해 보니까 진짜 너무 분권화되어 있는 게 하나 원인이고 또 하나는 암호화폐라는 가치에 너무 투기형으로 몰려 있다. 또 하나는 유저들이 안 쓴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걸 다시 얘기해 보면 결국은 블록체인 얘기가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또 하나는 이 여기에 있는 생태계가 지금 어떤 분산구조, 분권화된 조직의 생태계인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려고 한다면 결국은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이 분권화된 생태계를 이해하는 게 먼저 되지 않을까. 그걸 이해한 다음에 디자인하고 뒷단에서 블록체인을 받쳐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광주에서는 그런 어프로치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찾을까를 갖다가 기존에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로 제가 좀 보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보고 블록체인,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나머지는 분권화된 생태계를 좀 제가 이해하려고 좀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특징은 뭐 딱 4마디, 공유하고 연결하고 플랫폼이고 프로슈머 컨셉, 이 4마디로 다 요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이미 뭐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거기에 대한 키워드로 예측까지 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공유하고 연결하고 풀하고 소유도 하지 않고 뭔가 공유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뭔가 비즈니스를 디자인할 때는 이제 소유보다는 공유하고 연결하고 그런 쪽으로 다 디자인해야 되지 않는가. 그 정도만 이해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카카오톡, 에어비앤비, 우버 다 그냥 연결해요. 얘들은 자기들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집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마저도 자기들 이렇게 비디오 렌탈 서비스로 스트리밍 서비스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게 뭐냐면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넷플릭스가 그렇게 잘 돼가지고 시가총액 막 올라갔을 때 잠깐 주춤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디즈니사에서 콘텐츠를 이거 큰일 나겠네 해서 딱 막아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이렇게 주춤했던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그때부터 넷플릭스가 뭐라 했냐면 이 옥자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자체 콘텐츠. 그래서 옥자는 봉준호 감독이 만든 유명한 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상영관이 가장 적게 상영된 영화로 기록된 영화입니다. 유명한 영화입니다. 왜냐, 넷플릭스가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돈 다 대줄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 들어가보면 자기 콘텐츠 만드는데 열렬 올려 있습니다. 실제로 그 투자가 많기 때문에 영화 제작하는 쪽에서도 넷플릭스 가서 만들기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플랫폼 비즈니스, 4차 산업 비즈니스는 이 사람들 뭐 하는데 다 답이 있다는 거죠. 플랫폼, 기차역도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모여 있겠습니까? 기차를 타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러면 기차 타고 있는 그 역 주변의 상가들은 기차역과 아무 무관한 거거든요. 사실 뭐 여기에 올라가 있는 많은 서비스들은 카카오톡과 무관한 건데 서비스가 올라가는데 주안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여기 왜 모여있고 계속 확장되고 같이 왜 모여 이렇게 있을까? 그거를 좀 이해하고 그 디자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비즈니스적인 이해를 가지고 약간 보니까 BTS도 그냥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BTS는 다른 연예 기획사와 다르고요. 방시혁 대표가 좀 또 다른 채널을 갖고 있긴 해서 가능한 건데, 다른 기획사들은 뭐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얘들을 찍어내잖아요. 이렇게 뭐 자기가 있는 작곡 툴이 있어서 그 중에 선택해서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무를 짜서 안무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얘들을 진짜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컨텐츠를 다 만들었어요. 다 뭐 안무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일상생활을 또 소셜 네트워크로 해서 다 팬과 소통하게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방탄소년단이 만든 컨텐츠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진정성이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생긴 팬층이 또 다른 팬층을 만들고 또 다른 팬층을 만들면서 이들끼리 연합하니까 아미라는 거대한 팬층이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가 올라가면 자기들끼리 또 컨텐츠 재생산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도 거대한 플랫폼처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컨텐츠에 있다. 그다음에 팬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것도 확장되더라. 이렇게 모이니까 거대한 플랫폼처럼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점점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작년에 그 SBS 다큐멘터리인데 리터러시 마케팅 리터러시 진짜와 가짜라는 게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비즈니스 핵심이라고 하는 거라고 소개된 건데, 현재는 이런 이제 인플루언서의 영향이 커졌다. 그래서 기업에서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마케팅을 하고 있고 그 효과는 이미 검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 연예인하고 여기 KC 네이체 어린애들은 다 아는데 저도 잘 모르는 친구인데요. 엄청 유명한 친구랍니다. 이들이 같은 항공사 광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효과가 9배 효과가 날 정도로 이미 광고계에서는 연예인들의 영향력은 다 낮아져 있고 이런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다 돌아섰다고 합니다. 거의 다 영향력이 변경되어 있다는 데 저희가 집중할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이게 엄청난 가입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가짜네? 이렇게 판명이 됐고요. 또 가입자를 있는 계정들에 대한 해킹하는 사례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을 전통적인 또 비즈니스를 찾은 거예요. 다큐멘터리에서도. 그래서 오프라인 쪽에 가보니까 전통시장을 이렇게 형성했던 거를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만나는 직접 판매 방식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던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건 뭐냐? 시대가 바뀌고 미디어가 바뀌고 기술이 바뀌더라도 비즈니스 핵심은 신뢰다. 신뢰를 기반한 게 이게 전달되는 게 핵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다 보니까 이게 그 거대한 컨셉의 블록체인과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활 팩토리 조합도 이렇게 제가 분석을 했는데 그 자료를 좀 뺐고요. 제가 이제 더 집중하고 싶었던 건 네트워크 마케팅의 형태계입니다. 얼마나 유사한가 봤더니 한 4가지 정도 꼽았습니다. 중재자가 없는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진짜 그 프로슈머, 그러니까 누군가 중재자 역할을 프로슈머나 애들이 대신하니까 그들의 기여도를 보상받는 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의 조직을 보니까 중앙 집권식이 아니에요. 약간 우후죽순 생겨있는 피라미드,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형태로 띄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형태가 비즈니스가 신뢰 기반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4가지 요소를 보고, 진짜 유사하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짜 고민하면서 한 장 만드는 팁인데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사의 성공 요인을 진짜로 제가 분석해서 6가지로 좀 분석을 해본 겁니다.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잘 될까 봤더니 그러니까 콘텐츠 자체가 좋아요. 그러니까 콘텐츠 자체가 너무 좋은데 이 콘텐츠를 중재자를 없앰으로써 소비자를 직접 만나게 했다는 데 주안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재자가 가져가야 할 소득을 적립을 시켜놓고 그 적립금을 이들한테 공정하게 배분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1년만 한 게 아니고 한 60년, 70년, 80년 동안 꾸준히 해왔다는 게 있어요. 역사적으로 신뢰를 증명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이게 거대한 신뢰 플랫폼처럼 형성되어 있고 100개국에 퍼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거 보니까 엄청난 비즈니스이고 요인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니까 이게 진짜 신뢰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건데 신뢰 플랫폼이라는 거를 갖다가 만드는 요소를 보니까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6가지가 있어야 되더라. 컨텐츠가 좋아야 되고 어떤 수익의 원천이 있어야 되고 중재자를 없음으로써 그 수익의 원천을 공정하게 나가는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해냄으로써 이게 거대한 신뢰 플랫폼이 만들어지구나. 그래서 이 앞쪽 오전 발표에서 생태계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이 생태계 만드는 얘기는 저 블록체인과 또 다른 얘기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영역에서는 이미 신뢰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 누가 제공했지 봤더니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이름이 제공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럼 저희는 이제 광주시 기반의 어떤 신뢰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던 게 저희 목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면
이 6가지를 갖다가 저희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랬더니 중재자 없는 구도 정도는 가능하더라. 거기다 암호화폐까지 잘 설계하면 기여도 산정도 가능하더라. 이런 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가 아직 못 풀고 있는 건 뭐냐? 컨텐츠의 문제, 그다음 수익 원천의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공정한 기여도 물론 스티밋이나 많은 알고리즘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또 이것들을 가지고 사용자들이 거기서 놀면 놀수록 어떤 거대한 자산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거,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를 함으로써 이 거대한 신뢰 플랫폼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성공 요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광주시에서 뭐 약간 거대한 이름으로 휴먼시티를 이루한 블록체인 기반 신뢰 플랫폼이라는 걸로 제가 연구를 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은 아까 그 모습처럼 사용자들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띄어 있고 거기에 어떤 정보를 흘리거나 기업들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대한 그림은 그려져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정보를 기반한 어떤 신뢰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 전달을 어떻게 체결할 것인가, 피드백을 어떻게 잘 받게 할 것인가, 그들 간의 공정성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결국은 광주에 가지고 있는 많은 현안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현안 문제를 풀 때 이 신뢰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저도 설계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광주시가 아니면 뭐 특정 시 자체가 가지고 있다 한다라면 저희가 뭐 어느 정도 문제를 풀려고 예제로 잡아본 것들입니다. 우선 강주시, 저희 현재 이용섭 시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시정 목표입니다. 저희 현재 광주 떠나는 도시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인구도 급감은 아니지만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원하는 거는 소통이 되어 있어 사람이 모이는 도시를 원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시 시정 목표는 광주 다음을 회복하는 도시. 어떤 사람들이 회복해야 되냐? 선하고 가슴 따뜻한 원칙과 정도를 지키고 변화와 혁신하는 사람들, 진짜 잘 살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광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목표가 이렇게 써놨지만 블록체인 지향하는 사회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딱 맞네 라고 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기 저 핵심적으로 보면 블록체인으로 뭐 엄청 잘 살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아이고, 진짜로 그냥 매니저블하고 이렇게 진짜 살만한 도시네 이 정도까지가 제가 목표했던 게 가장 또 핵심적인 사항이라 볼 수 있고, 그래서 강주는 어떤가 봤더니 실제로 강주 살기 좋은데요. 수치로 보니까 이렇게 뭐 경제수준 최하이고요. 교통사고 사망률도 너무 높고 자살률도 가장 높고 이렇게 조사가 되더라고요. 사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수치가 이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간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떻게 저희가 풀까? 사실 이런 것도 문화성 이런 거 교통사고 이런 것도 신뢰 플랫폼으로 풀 수 있는 여지는 있겠더라고요. 여기 담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연결된 신뢰 플랫폼이라 한다는 것은 자살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직 인문사회학적이라서 넣지는 않았지만 가능하고요. 저희가 푼 거는 좀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 그 자영업자들이더라고요.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니까 뭐 이게 지금 상도동의 사례입니다. 제가 좀 내놓고 한 달 매출이 1,100만 원 내면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면 69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용으로 빠지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임대료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 저도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는데 장사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저기 쇼핑가 옆에 아니면 극장가 옆에서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인구 이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인구 이동량을 영어로 말하면 푸트래픽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트래픽을 컨트롤하는 거를 대부분 컴플렉스, 뭐 이렇게 극장가, 쇼핑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막 들쑥날쑥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옛날에는 그게 다 했다라면 지금은 골목에 숨어서 장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맛집들이 살아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냐 봤더니, 스마트폰을 보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푸트래픽을 하지 않고 핑거 트래픽이라고 요즘 말하고 있습니다. 핑거를 따라서 가더라. 핑거를 위해서 그 사람들의 유동량이 이동하더라는 거에서 그럼 결국은 핑거 트래픽의 핵심은 뭐니까 정보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정보에 따라 사람들이 인구가 바뀔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지금 현재의 가능성입니다.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블록체인으로 연결된 신뢰 플랫폼이잖아요. 신뢰 플랫폼을 타고 떨어지는 어떤 정보들은 중앙 집권으로 떨어온 정보보다 훨씬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따라가서 가게 되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임대료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또 블록체인은 화폐 문제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낮출 수가 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해결되면 뭐 69만 원 벌 거를 여기서 해결되면 200만 원 치면 250만 원 정도 벌면 좀 살만한 거죠. 이런 효과를 가져가면 우리 강주라는 도시도 지금 좀 이렇게 자영업하고도 살만한 도시가 되겠구나라는 걸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맛집을 서비스로 가는 거죠. 저희가 뭐 네이버 다음 이렇게 가보면 사실 저도 정보가 없으니까 그거 열고 찾아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진과 다른 음식이 나오잖아요. 또 먹어보면 이게 왜 맛집이지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건 무슨 효과가 있냐면요.
이게 전달되는 정보가 여기 사람들이 다 엮여 있다는 거예요. 엮여 있는 정보를 타고 이 사람이 만족을 하고 만족된 정보를 피드백 주면 그 사람들 타고 날아왔던 그 정보의 어떤 정보 채널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맛집이 어떤 약간 내부를 쳐가지고 이렇게 사기성으로 잘못된 정보를 올리게 되면 이 사람이 전달된 정보가 한번 이렇게 신뢰를 잃게 되면 그 채널의 신뢰도는 탁 무너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활동하면 할수록 거기에 어떤 기회가 생기는 거고 부가 생성될 수 있는 건데 잘못하면 할수록 무너져가는 그런 형태로 신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저희 공무원 광주시에 있는 공무원하고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나온 건데 복지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복지 공무원은 그대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복지 예산을 갖다가 복지 수요자한테 전달하려고 계산하는 데 시간 다 보낸대. 그것도 다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뭘 또 해야 되냐면 수요자들한테 진짜 돈이 갔어를 추적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 현장에 가보면 불평불만이 막 산재해 있고 여기 복지 공무원들도 죽으려고 합니다. 진짜 뭐 맨날 일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냐면 그냥 인력만 늘리면 풀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뭐 인력 늘리는 게 현 시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인력을 늘리는 거는 계약직을 늘리는 겁니다. 근데 계약직 늘린다고 하면 말이 나쁜 말이고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죠. 시민 참여해서 그들에게 프로시머 컨셉으로 기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보가 잘 전달되게 해서 이렇게 복지 예산이 잘 전달되게 한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도 만족하고 여기도 만족하고 소비자들도 만족할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이 복지 블록체인 기반 프로슈머라는 게 저희 강주형 신뢰 플랫폼의 일환입니다. 일환. 그래서 이런 것처럼 복지의 문제점을 풀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신뢰 평가 증명 서비스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신뢰라는 관점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뢰를 취득하기 위해서 무슨 활동을 하냐면 그 보증을 쓰지 않습니까? 보증. 나를 못 믿으니까 내 친구의 보증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뢰 때문에 내가 계약을 하게끔 만드는 것처럼 계약의 성사 여부는 신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나를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거거든요. 나가 어떻게 살았냐를 갖다 유적하는 게 그게 과연 신뢰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증명하게 되면 이 서비스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로 네이버의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이렇게 내가 거래를 하고 싶은데 못 믿겠잖아요. 그러니까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근데 그 상황이 왜 벌어졌냐면 어떤 한 몇 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거래해놓고 갑자기 벽돌 보내면 잃어버리니까 안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착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내 거를 나는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고 물건도 있는데 내가 믿은 걸 증명 어떻게 해?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의 신뢰를 증명하는 서비스인 거죠. 나의 광주시의 블록체인에 연결된 많이 신뢰가 연결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쭉 누적되어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떤 이제 해시함수나 무슨 프라이빗키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보를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할 수 있는 내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비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가지고 내가 증명할 수 있으니까 거래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서비스가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 유사한 서비스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서비스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됐죠. 저희가 의미를 파악하고 현재 문제점을 보게 했을 때 그 문제점 기반에서 저는 답을 그냥 비즈니스에서 찾았어요. 비즈니스 그냥 생태계에 찾아서 그 생태계 요인을 어떻게든 설계하려고 지금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강주시하고 많이 연구반을 운영하면서 지금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광주라는 거대한 이게 더 커질 수 있겠지만 광주는 살만한 도시,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기고 믿을 수 있는 도시. 그러니까 서로 믿다 보니까 소외되는 계층도 좀 없어질 것 같고 좀 괜찮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획을 해봤고요. 제가 이제 블록체인 하면서 제가 본 영어 문구입니다. 한 번도 가지지 않은 거를 가지기를 원한다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블록체인은 한 번도 가지보지 않은 시스템인데 근데 그런 시스템을 가지려고 한다면 어렵대요. 스트러글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지금 접할 때 많은 오해와 편견과 정부의 정책들이 이렇게 있을 때 한때는 딴 데 얘기하면 사기라고 하는 얘기도 듣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일을 위한 힘이라고 여기 말한 것처럼 블록체인은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가치는 저희가 지금 어렵지만 준비하고 미래를 지향하면서 새로운 거기 때문에 그걸 좀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